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지은이는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오슬로 국립대학 사회인류학 교수, 스칸디나비아를 대표하는 인문학자이다. 30년 동안 60여 권의 책과 800여 권의 학술서를 썼다. 그의 학술서는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인류학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최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에도 활발히 집필과 강연을 이어가다 2024년 11월 사망하였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는 그의 대표작이자 사망 후 출간되는 첫 책이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그치지 않는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서구 세계에 사는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50년 전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지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빈곤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서구 세계에 사는 이들과 비슷하다고 한다. 삶에 만족하며 말 그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더 만족하며 더 잘 살지 못하는가? 필자는 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도록 생각해 보았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면 충분할까? 아니면 바닷가에 별장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국 여행을 다녀와야 잘 살 수가 있는 것일까? 부유한 이들은 행복할까? 아니면 반대로 더 부유해질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까? 종교를 믿으면 사람들은 행복해질까? 아니면 더 큰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될까?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 정치가들은 20세기는 물론 19세기를 거치는 동안 향상된 물질적 수준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라 주장해왔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고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던 사람들에겐 이 주장이 옳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물질적 향상이 행복도를 향상시킨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다. 톨스토이는 이 문제에 대해 꽤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 같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서두는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비슷하다. 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불행하다. 어쩌면 잘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밋밋하고 지루한 일일지도 모른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불평할 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와 풍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절망하고 정신적인 고갈을 느끼며 목표 없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많이 소유하고 높은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할 가능성을 누리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가 아닐까 싶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150년 전만 하더라도 귀족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다. 우리는 소위 천국 같은 삶을 상당 기간 살아왔다. 국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 대부분은 빈곤과 기아 문제를 역사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뿐이다. 이런 천국 같은 삶에는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의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사실로 전반적이며 객관적인 천국 같은 현실이 구성원 개개인의 만족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해도 거기에 속하는 개별 구성원의 만족도는 1950년대와 비교해 그리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역사상 그 어느 시대를 뒤져보아도 현대의 우리만큼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가능성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없다. 동시에 현대의 우리만큼 시간에 쫓겨 아등바등 살았던 사람들도 역사 속에선 찾아볼 수 없다. 의미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모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또는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는 일, 예술과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접하는 일, 맛집 여행을 다니고 낚시하고 음악 감상을 하는 일이라 답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매일매일 빠듯한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움직이며 일하고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해 절망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2001년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노르웨이 인구의 9%만이 미래 사회가 현재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할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더 나빠질 것이라 대답했던 사람들은 44%나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현재 사회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38%에 달했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전체 사회의 물질적 수준의 향상과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는 별개 또는 반비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우리는 돈과 권력,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도 돈과 권력, 명예가 판을 치는 직장생활 또는 거시적 경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생각을 차마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부족하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생존하기 위한 싸움이 더 이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빅 배드 울프 패러독스를 떠올려보자. 욕심 많고 항상 배가 고픈 늑대는 평생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집착했다. 그 프로젝트란 바로 같은 숲속에 몇 킬로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분홍색의 살찐 아기 돼지 3마리를 잡아 요리해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늑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기 돼지를 사냥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부분 돼지들은 항상 늑대보다 한 수 위였고 교묘하게 늑대의 술수를 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늑대는 3마리 돼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 군침을 삼키던 늑대에게 아들 늑대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아버지, 내일은 뭘 하실 생각인가요? 늑대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멍해졌다. 도대체 내일은 뭘 하면 좋을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늑대는 얼른 돼지들을 풀어주었다. 자신의 시야 내 또는 가능성의 지평선 내에 존재하던 돼지들이 사라진다면 그가 아침에 일찍 눈을 떠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었다. 우리는
이 늑대와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도 사냥할 돼지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 사람들은 극도로 빈곤할 때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극도로 부유할 때도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고 있다. 비교 대상에 견주어 자신의 위치를 재어보기 위함이다. 이런 비교 행위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좌표로 작용한다. 우리의 모습은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남자와 여자, 도시와 시골, 노인과 아이.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 축에 속한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온갖 사람들, 물건들, 상황들과 우리를 비교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성공에 대한 관점조차도 이런 비교 대상에 속한다. 일련의 사회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찾아 나선다고 한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소속감을 얻기 위한 본능이 아닐까. 그런데 인간들은 비슷해지고 싶은 무리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 광고 업체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나 상황에 있는 이들과 비교해 욕구 불만을 지닌 이들을 미끼로 삼아왔다. 유행을 창조하는 광고 업체들은 소위 유명 인사를 닮고 싶어하는 일반 사람들의 욕구를 전략으로 사용한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 답은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또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는가에 따라 삶이 결정되기도 한다. 문화인류학자인 클리포드 게르츠는 인간은 스스로 엮어짠 의미의 그물 속에서 사는 동물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했다. 그의 말에 비평가인 밥 숄트는 스스로 의미의 그물을 짜는 인간은 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타인이 엮어짠 그물 속에 억류되어 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의 삶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시스템의 희생자일 뿐인가? 이것은 사회 철학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어느 사람도 궁극적인 대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이다. 인간은 자립적인 동물이며 동시에 사회적 도덕적 시스템에 얽매여 사는 동물이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바로 긍정적이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다. 낯설고 외진 황야나 극지방에 사는 사람들, 실업과 이혼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들,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들이 뭘 알고 있기에 그런 조언을 한단 말인가?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시골 농부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조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 주변 여건이 만들어내는 환경의 희생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들 심리학자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배가 부르고 어느 정도 주변 여건이 안정되면 그 다음은 우리 스스로의 태도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 인간은 외부와의 관계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내면적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의 상황이 개선될 경우 자신의 상황과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공산당 선언에서 어떤 이가 소유한 작은 집 한 채는 이웃 공토에 저택이 지어짐과 동시에 헛간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기대감의 국제화는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졌다. 그리고 이 기대감의 국제화는 객관적 빈곤을 자로 잴 수 없는 곳에서 주관적인 빈곤을 창출하게 되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웃의 입으로 알게 된 사람들, 또는 여기저기서 만나는 관광객들을 모두 하나같이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인식한다. 그들의 잔디가 내 집의 잔디보다 훨씬 푸르게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나 할까. 국제화는 여러 면에서 대중화와 단순화를 일으켜 거의 모든 것을 축소하기 마련이다. 국제화는 축구 경기장에도 빠른 속도로 침투했다. 1990년 아스널의 스타팅 멤버 중에서 영국인이 아닌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 선수들 대부분은 아스널의 본거지인 런던 북쪽의 하이베리 지역 출신이었다. 2007년과 2008년 시즌에는 전 아스널 팀을 통틀어 단 2명의 영국인밖에 찾아볼 수 없었고 이들은 스타팅 멤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아스널에서 스타로 활약하고 있던 선수들은 토고, 네덜란드, 벨라루스 공화국, 카탈루냐 출신들이었다. 가능한 모든 비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시스템이 축구의 세계에서 창출된 것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세계적인 뮤지션 필 콜린스가 평면 TV를 구입했다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린다. 하지만 이웃이 평면 TV를 구입하면 나도 그것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들 중에는 직장 동료도 포함된다. 영국의 국회 거리라고 할 수 있는 화이트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사회학자 마이클 마멋은 상당히 놀랄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눈에 띄게 오래 산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흡연과 음주량 그리고 운동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지위였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학자 레델 마이어와 싱이 행한 또 다른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포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오스카상을 받은 적이 있는 배우들은 이 상에 노미네이트만 되었던 배우들보다 평균적으로 4년이나 더 오래 산다. 미국인들이 말하는 성취감,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개인적인 감각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당근을 먹고 조깅하고 매일 8시간의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함된 지역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점찍은 비교 대상에 견주어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얼마나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작은 연못 속에서 큰 물고기 행세를 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 큰 물고기도 더 큰 호수나 바다로 나가게 된다면 관점이 달라진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행복을 연구했던 리처드 이스털리는 평균보다 소득이 더 많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사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소득이 일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얻었다. 모든 이들이 비교 대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행해졌다. 1958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시기, 일본인들의 평균 소득은 6배나 증가했다. 1990년대 초기에는 모든 일본 가정에서 컬러 텔레비전, 전화, 자동차를 소유했다. 그럼에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1950년대 말에 비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빈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초기 소득이 증가할 시기에 소득에 비례해 증가한다. 하지만 어느 한 점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절대적 빈곤은 그 무엇에 비교하더라도 결코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다. 부유한 북유럽 국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삶을 즐기기 위해 쓸 돈이 없고 이웃들이 당연히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들이 삶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해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브너 오퍼는 고통의 느낌은 만족감의 2배로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려 40여 개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던 학자다. 그의 결론은 전 세계의 심리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의 연구로 증명되기도 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은 부유한 자들의 만족감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며 악화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질투심은 개발과 성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열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다윈의 이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문명의 겉면 뒤에 변치 않는 본능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말하는 인간은 거의 항상 남성이며 인간은 단순한 필요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바로 섹스와 권력이다. 남성들이 섹스와 여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을 쫓는 것은 당연하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다윈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반면 남성들은 위험을 무릅쓴 도전에 더 관심을 보인다. 남성들은 여자들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성들은 남자의 권력과 권위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신다윈주의자들의 결론은 너무 단순화되었다. 우리 인간들은 복잡한 정서를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종종 있다. 사실 솔직히 따져보면 지금까지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유전자가 지시하는 본능을 무작정 따른 예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행복을 주제로 출간된 책들 중 반 이상이 비슷한 환경이나 비슷한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정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책의 작가들은 독자들의 수준을 뭘로 아는 걸까? 조언이 진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점 2가지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선 이들 작가들이 주는 조언은 비교 대상 및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정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와 집단 압력,
미디어와 광고의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두 번째 오류는 놀랍게도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애를 쓴다는 가정이다. 모든 인간들이 동일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피땀 흘려 성취할 만한 가치가 참으로 많다. 또한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권력과 돈 그리고 섹스가 최상의 가치라는 말은 허튼 소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사회철학가 위르겐 하버마스는 1980년대 초 필요치 않은 곳에까지 시장 원리가 침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의 경제적 이윤과 손실을 따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단 하나의 유일한 개체, 즉 시장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1차원적인 인간의 관점에선 세상의 모든 것이 비교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담배 한 갑과 브레이트의 시집은 똑같이 67크로네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된다. 정말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무식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는 물건이라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해도 되는 것일까? 하버마스와 마르쿠제는 뭔가 본질적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 전반에 미치는 사회의 구조적 권력에 대해 과장한 면이 있다.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돈이나 권력이라고 대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의 국민은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라고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듯하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무려 6년에 걸쳐 세계 곳곳을 여행한 어떤 남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느냐고 저널리스트가 묻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기억들이 서로 겹치고 섞여버린 탓에 각각의 장소에서 얻었을 특별한 기억이나 경험을 구별해낼 수 없었다. 1800년대 중반 노르웨이 북부지방에 살던 한 농부의 예를 보자. 그는 여행이라고는 단 한 차례 마차를 타고 현재의 오슬로 지역에 다녀온 것이 전부였다. 한 달 정도 머문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행지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깊은 사고를 할 수도 있었다. 그는 겨울이 오자 장작불 앞에 모여 앉은 이웃과 친지들에게 여행지에서의 경험담을 몇 시간 동안이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앞에 두 예시에서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젠가 오늘날의 서유럽 사람들이 자신의 증조부 세대보다 17배나 더 많은 경험을 한다는 글을 읽었다. 오늘날 국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삶의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도 사실이다. 우연히 펼친 신문에서 쇼핑은 극도의 만족감을 준다라는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다. 문제는 이 극도의 만족감이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쇼핑은 오늘날의 전형적인 사회인들, 즉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나 역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하며 기뻐할 때가 있다. 동시에 우리는 소비 행위가 지속적인 가치를 대리만족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더 깊고 더 오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공짜이거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닌 오랜 시간과 경험 또는 열정이 필요하다. 소비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좋은 삶 자체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일들은 쏜살같이 우리를 스쳐간다. 1년 전의 상품과 패션은 이미 구식으로 취급된다. 텔레비전의 뉴스는 너무도 빨리 진행되어서 뉴스가 끝난 후 1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곤 한다. 토크쇼, 시트콤, 드라마들은 번개처럼 빠른 속력으로 뒤를 이어 방송되며 음식도 너무나 빨리 만들어져서 결국 소금과 설탕 맛밖에 나지 않을 정도다. 시간은 제대로 숨을 쉴 여유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질은 양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편지 한 장을 쓰기 위해 오전 시간 전부를 투자하곤 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오래도록 간직했고 그중 많은 편지는 문학적 가치가 높아서 후대에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쁜 오전 시간이면 많게는 40에서 50개의 이메일도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40에서 50배는 더 바쁘게 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소비사회의 문제점이다. 누가 더 빨리, 더 높이 쌓아, 더 신속하게 창고에서 내어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 1800년대 유럽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지구상의 다른 곳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달프고 피곤하게 살았다. 하지만 더 큰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 해서 삶이 나아졌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로버트 레이는 예일대 출신의 정치학자로 평생의 대부분을 복지 정책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는 왜 현대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더 행복해질 수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핵심은 매우 간단하고 명백하다. 즉, 사람들 간의 동지애와 친근함은 계층과 신분이라는 외부적 요소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필요 이상으로 돈과 신분의 상징, 권력 등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복의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소득이 증가해도 사람들의 행복은 커지지 않는다. 그는 가족과 소규모 사회의 결속을 안정과 소속감, 만족감의 원천으로 보았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경향을 비판하며 구성원들끼리 서로 보듬고 감싸주는 결속된 사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항상 놀라울 정도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방글라데시를 예로 든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방글라데시에는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 간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방글라데시의 가정은
거의 대부분이 대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원들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종교를 믿으며 동시에 극단적인 권위나 독재 정치 또는 극단적 근본주의에 입각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나라에서 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난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정마다 별장을 지니고 있고 자동차는 물론 온갖 전기전자 제품들을 소유한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소득보다 실제적으로 몇 배는 낮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민이 진실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1966년에는 약 36%의 미국인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같은 생각을 하는 미국인들은 60%로 늘어났다. 좋은 사회는 모든 이들의 재능을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 인간 미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리를 떳떳하게 차지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서로 간의 신뢰가 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일반화되어야 한다.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도록 이베이에 쌓아두는 사회보다 서로의 재능을 믿어주고 활용할 기회를 나눠주는 사회가 진정으로 좋은 사회다. 예수가 거기 가면 다른 가게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구할 수 있다라며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무함마드가 신형 자동차 광고에 등장할 리도 없다. 적어도 물질적 가치가 인간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방글라데시 국민은 아주 높은 주관적 행복감을 기록했다. 방글라데시 국민의 대다수는 신을 믿지만 죽은 후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살아생전 주술이나 마법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신이 자신들의 삶에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했다고 믿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삶은 먼지처럼 미약한 것일지도 모르나 적어도 어떤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역사 속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사람은 신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즉, 신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쾌락과 향유, 절제와 중용, 꾸미지 않은 소박함을 사랑했다. 에피쿠로스가 의미했던 쾌락과 즐김이란 무엇인가? 그는 가능한 한 더 많은 물건들을 손에 넣으며 이를 즐기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고 했다. 쾌락이란 헛된 필요성과 욕심을 제쳐두고 삶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했다. 또한 사치와 호화로운 삶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내면의 안정을 쾌락이라고도 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부가 몰락의 근원으로 작용한다는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이젠 삶에서 만족감을 얻는데 풍요로움과 부가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다는 사실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노자는 소유물이 3가지 이상이 되면 그것들이 당신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물건에 구속되어 살아가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타인보다 가진 것이 적거나 더 단순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불행해지는 경향이 있다.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행위는 고질적이고 만성적이다. 우리는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이 병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들은 항상 무리 중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평등한 사회와 문화권에서는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경향이 보인다. 누군가 지위 상승을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자연히 씁쓸한 기분을 느끼기 마련이다. 물질적인 풍요는 막다른 길로 이르는 지름길이며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다는 삶의 금원이나 법칙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 말의 저변에는 가난한 자들의 불평을 미리 입막음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것이다. 사회학자인 리처드 월킨슨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평균 소득은 미국인들 소득의 절반도 채 안 되지만 평균 수명은 훨씬 높은 점을 예로 들었다. 이런 차이점의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답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답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월킨슨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격차가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신분 격차가 극도로 큰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하지만 극도로 동등한 사회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곳에 비해 폭력 범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폭력 범죄는 많은 경우 굴욕과 수치 때문에 발생하며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와 폭력 범죄로 인한 사상자 수는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5배 이상 벌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의 바뀌지 않는 본능 중에는 뭔가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이루어냄으로써 성취감과 행복을 맛보고자 하는 면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시장 경제가 실현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사람들의 소유물은 점점 더 많아졌고 소득도 높아졌다. 사람들의 필요사항이 하나둘 충족되어 감에 따라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들어 마침내 제로 상태에 이르고 생산과 소비의 증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 시장 경제의 생태학적 순환도 멈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시장 경제의 발전 속도가 줄어드는 것 같진 않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풍요한 사회를 쓴 지 50년이 지났건만 오히려 소비는 계속 규칙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노르웨이의 핸드폰 소유자 수는 겨우 몇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수는 무려 350만 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나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곡선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으며 곧 핸드폰의 한계 효용 수치는 급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었다. 핸드폰 소유자가 새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이미 가지고 있던 핸드폰이 고장난 경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린 그때 얼마나 멍청했던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핸드폰의 종류는 수도 없이 다양해졌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소비 행위를 하는가? 어쩌면 다른 할 일을 찾지 못해서일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카메라와 필름도 비쌌고
사진을 찍어 현상하는데도 적지 않은 돈을 써야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을 그리 많이 찍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수십 장은 기본으로 찍는다. 정작 10장 정도의 사진이면 충분할 여름 휴가지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오곤 한다. 자유로운 소비 행위를 할 경우 어떤 지점까지는 삶의 만족도도 함께 비례해서 증가한다. 하지만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소비 행위를 할 때마다 만족도는 줄어든다. 만족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포만감과 함께 메스꺼움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외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에겐 성형수술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새로운 정신의학과 약물치료법이 소개되자마자 병리학과 성형외과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서서히 자기에게 무슨 심리적 또는 신체적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들은 자기가 이웃이나 동료들보다 훨씬 못생겼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은 성형외과 의사의 칼에 몸의 여기저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외모를 얻었기에 기뻐하고 만족스러워한다. 하지만 이들은 서서히 자신의 새로운 외모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주변인들도 그다지 새로운 눈으로 봐주지 않는다. 사실상 이들에겐 외모의 일부를 제외하면 바뀐 것이 없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삶에 바뀐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언가 크게 변할 거라 생각했던 이들은 정작 수술 이전의 삶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적 추세나 유행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에게 코웃음치는 일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다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 줄 바깥에서 뒷짐을 지고 있던 이들의 외모나 태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오기 마련이니까.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평가받는다. 삶의 만족도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장 곡선을 그린다. 하지만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상승된 지점에서 사람들이 필수적인 생활용품을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을 때 이 곡선은 평평하게 변해버린다. 베리 슈바르츠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밥상에 매일 칠레산 농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머리 위에 비를 가려줄 지붕도 필요하지만 가정집에 탈의실과 실내 수영장, 6대의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연간 5만 달러 정도를 버는 미국인들은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50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많은 부자들은 삶의 어떤 시기에 도달했을 때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면적인 영혼의 성찰에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미 너무 늙어버렸거나 여전히 주변인이나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돈을 버는 일에서 손을 놓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만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정원과 책만 있다면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도덕주의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영원한 반복을 다룬 전설에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일을 그저 대충대충 해치우진 못할 것이라 말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부분에서 1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삶은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종교가들이나 철학가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좋은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해 왔으나 세대의 TV를 소유해야 행복해진다는 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삶의 질과 만족의 원인을 사회, 문화, 정치 등에서 찾는 이들은 방대한 설문조사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에 집중한다. 이들은 물질적 삶의 수준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일본인들이 주관적 행복과 만족도 연구에서는 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큰 관심을 보인다. 리처드 월킨슨이 바로 이 방향의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월킨슨의 결론은 신뢰와 소득의 평준화라는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는 서구 사회의 범죄, 정신병, 자살 등 사회 부적응과 관련된 요소들이 사회 분열 및 경제 불균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최저소득자의 경우가 아닌 이상 경제 발전으로 인한 소득 수준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구성원이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 한 그 사회에서는 오히려 소득의 평준화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좋은 하루 또는 전체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했을 때 받는 인정과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적 기쁨과 희열보다는 장기적인 만족감에 더 가깝다. 우리는 무언가 도전적인 일을 할 때, 그리고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알려졌던 축구 코치 닐스 아르네에게는 10년 이상의 성공적인 코치 생활을 돌이켜보며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에서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이론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축구팀은 팀원들 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각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전체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한 사회에 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 각각의 선수들은 개인적 능력과 목표에 적합한 일에 도전하며 서서히 그 목표를 늘려가는 것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만약 도전하는 일이 과도하게 어려울 경우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좌절하게 된다. 반대로 도전하는 일이 필요 이상으로 쉬울 경우 선수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각각의 선수들은 능력에 맞는 목표를 부여받고 팀원들에게 유용한 존재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라고 단순하게 잘라 말할 수 없다. 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고 풍요로울지는 몰라도 결국 그 삶은 지루하고 무덤덤하게 여겨질 것이 틀림없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지루함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의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좋은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도취와 자기 희생, 평등과 경쟁, 안정과 자유,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금욕과 즐거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산다는 말과 같다. 삶의 의미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은 그 과정에서 획득 가능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이 아닌 다른 중요한 무엇을 얻으려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즉, 행복이란 것은 다른 어떤 일을 하던 중에 얻을 수 있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긍정적 부작용 같은 것이다. 어쩌면 정말 삶에는 의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로 의미라는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건 아닐까.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